새벽 7시 할머니의 잠을 깨운 전화 한 통. 어머니, 저 동수예요. 큰일 났어요. 여기 병원 응급실이에요. 김춘자 할머니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둘째 아들 동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어젯밤에 술을 많이 드시고 쓰러졌어요. 119에서 데려왔는데 의식이 없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제 은행에서 확인한 그 일 때문일까? 7,300만 원이 사라지고 8만 원만 남아있던 그 충격적인 순간 말이에요. 할머니는 어제 큰아들 동현이를 다그쳤거든요. 30년간 모은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동현이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설마 그 일 때문에 술을 마신 건 아니겠지.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를 맞이한 건 더 큰 충격이었어요. 동현이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쓰러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할머니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은행에 갔어요. 적금 만기가 되어서 돈을 찾으러 간 거였죠.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버스에서 내려 은행으로 걸어가면서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돈을 찾으면 뭐부터 할까? 새 옷도 한 벌 사고 경로당 친구들한테 밥도 한 번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침부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할머니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어요. 차례를 기다리면서 통장을 꺼내 보았어요. 낡은 통장이었지만 할머니한테는 보물이나 다름없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3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때부터 시작한 적금이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그것도 못 넣을 때는 5만 원이라도 넣으려고 애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폐지를 주워서 팔았어요. 손톱 밑에 때가 끼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아이들 교육비 대려고 말이에요. 번호가 불려서 할머니는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통장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적금 만기가 되어서 찾으러 왔어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뭔가 확인하듯이 다시 한번 컴퓨터를 보더니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이 계좌는 이미 출금이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한 번도 찾은 적 없는데요. 직원이 다시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난달 15일에 전액 출금되었어요. 현재 잔액이 8만 원입니다. 잔액이 8만 원이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분명히 7,3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통장을 다시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혈압약을 먹어도 이렇게 두근거린 적이 없었거든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누가 돈을 가져갔어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김동현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의 아드님이신가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동현이가 그럴 리 없어. 그 아이가 왜 그런 짓을.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예요. 어르신께서 위임하신 게 아니신가요? 할머니는 절대 위임한 적 없다고 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르신, 이건 가족 간의 문제라서 은행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한다고요. 내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하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옆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어서 얼른 은행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걸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은행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사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동현이가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없어 힘들어한다는 걸 말이에요. 몇 달 전에 동현이가 전화로 말했었어요. 어머니,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월세도 밀렸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할머니가 그때 물었어요. 그럼 얼마나 어려운데? 동현이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그냥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설마 했던 거예요. 내 아들이 나한테까지 손을 뻗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였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어요. 동현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위임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할머니 도장을 어떻게 가져갔을까? 아, 그러고 보니 지난달에 동현이가 집에 왔었어요. 치킨을 사가지고 와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혹시 모르니까 통장하고 도장을 맡겨달라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그러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동현이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동현이가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휴지가 없어서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 도장을 가져간 게 틀림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혼자서 3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동현이는 겨우 10살이었어요. 둘째 동수는 8살, 막내 동민이는 5살이었죠.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보험금도 얼마 안 됐고요. 할머니는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남의 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새 집을 청소했어요. 한 집당 5만 원씩 받았으니까 한 달에 45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 돈으로는 부족해서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식당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밥도 주고 월급도 80만 원 줬어요.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서 팔았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됐죠. 그렇게 한 달에 145만 원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집세 50만 원에 생활비 70만 원, 나머지 25만 원은 아이들 교육비와 적금으로 넣었어요. 손톱 밑에 때가 끼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아이들 교육비 대려고 말이에요. 겨울에는 추워도 내복 한 장으로 버텼고, 여름에는 더워도 선풍기만 틀었어요. 동현이는 대학까지 보냈어요. 둘째와 셋째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동현이만큼은 꼭 대학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첫째니까 기대가 컸던 거예요. 동현이가 대학 입학할 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구나. 이제 좋은 직장 잡아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동현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중국집을 차렸어요. 할머니가 전세금으로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처음엔 장사가 잘 됐어요. 동현이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배달앱이 생기면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까지 터져서 완전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동현이가 이제는 할머니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댔어요. 할머니는 그 돈으로 요양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말이에요. 할머니가 방에서 울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동현이가 정말 그럴까? 위임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할머니 도장을 어떻게 가져갔을까? 할머니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도장이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동현이가 가져간 게 맞아요. 할머니는 당장 동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은행에 갔다 왔으니까 집으로 오라고 말이에요. 1시간 뒤에 동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 지금 어디 있냐고. 동현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할머니는 그날 저녁 밥도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만 반복됐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둘째 아들 김동수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님이 어젯밤에 사고를 냈대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사고라니, 무슨 사고? 동수야, 자세히 말해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수가 말하길 동현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많이 다쳤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다친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동수가 계속 말했어요. 형님이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대요. 할머니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동수에게 물어봤어요. 너 형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아냐고.
동수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다만 요즘 형님이 투자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라는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즘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투자 사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경로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며칠 전에도 경로당에서 박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 아들이 비트코인인가 뭔가에 투자했다가 5천만 원을 날렸다고요. 그때 할머니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일이 된 거예요. 할머니는 급하게 셋째 아들 동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동민이가 제일 똑똑했거든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민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알고 있다고 했어요.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 돈을 몰래 쓴 거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민이가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이 요즘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말이에요. 누가 몇십 배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빠진 거예요. 할머니는 코인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복잡한 건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동민이가 설명해 줬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투자인데 잘못하면 돈을 다 잃을 수 있다고 했어요. 동민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요즘 투자 사기가 정말 많대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수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끊긴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럼 내 돈이 다 날아간 거야. 할머니는 한숨이 나왔어요. 동민이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알아보자고 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침에 은행에서 돈이 사라진 걸 알았는데 이제는 동현이가 사고까지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거든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까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현 씨를 아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현이를 안다는 사람이 집에 찾아오다니.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줬어요. 박준호라는 사람이 거실에 앉더니 말을 꺼냈어요. 김동현 씨가 저한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아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할머니는 모르는 척 했어요. 무슨 투자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준호가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 돈을 빌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현 씨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해서요.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돈을 빌려줬냐고 내 돈을 훔쳐간 거라고 말했어요. 박준호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럼 어머니가 모르고 계신 상황이군요. 사실은 김동현 씨가 저희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손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돈을 넣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박준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 2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간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동현이가 투자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기한이 오늘까지예요. 내일이 되면 회사에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버려요. 그럼 정말 한 푼도 못 받아요.
박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김동현 씨가 투자한 금액이 4천만 원인데 지금 추가로 2천만 원만 넣으면 총 6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럼 어머니도 손해를 보지 않고 김동현 씨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어요. 동현이가 투자한 돈을 찾을 수 있다면 해봐야 하는 건가. 하지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박준호는 할머니가 고민하는 걸 보더니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회사 자료라면서 브로셔를 내밀었어요. 뭔가 그럴듯해 보였어요. 회사 로고도 있고 주소도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김동현 씨가 걱정되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회사에서도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박준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보통은 기한이 지나면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김동현 씨가 사정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하루 더 기다려준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어요. 박준호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더 이상했어요. 어머니, 혹시 김동현 씨 가족분들한테는 이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이야기가 새 나가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박준호가 나간 뒤에 할머니는 동민이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동민아, 방금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어. 너희 큰형이 투자했다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네. 동민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거 사기예요. 절대 돈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동민이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요즘 투자 사기꾼들이 그런 수법을 쓴대요. 처음에 투자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한테 찾아가서 추가 투자를 요구한대요. 그들은 항상 시간이 없다고 압박한대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면서 급하게 결정하게 만든대요. 그래야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박준호라는 사람도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명함과 브로셔를 다시 봤어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자세히 보니까 이상했어요. 주소가 너무 간단했어요. 보통 회사 주소는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말이에요. 동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 사람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가 은행 쪽에서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동민이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 내 아들이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나까지 속일 뻔했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동현이가 정말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동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형님이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제가 지금 가는 중인데 어머니도 오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당장 가겠다고 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내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사기까지 당했다니. 이런 일이 한꺼번에 터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까 동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동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서 동현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동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할머니도 눈물이 났어요. 경찰이 설명해 줬어요. 김동현 씨가 어젯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대요.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은 아니지만 병원에 입원했대요.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벌금이나 면허정지를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아팠어요. 합의금 3천만 원, 그리고 투자로 날아간 돈.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경찰서를 나와서 동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얼마나 투자했냐고. 동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돈 7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중국집 빚을 갚는 데 썼고요. 그럼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동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30년간 모은 돈이 단 한 달 만에 다 사라졌어요. 그것도 내 아들 손으로 말이에요. 동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집으로 가시죠. 형님하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돈은 다 날아갔고, 아들은 사고를 냈고, 사기꾼들은 또 찾아올 것 같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천장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동현이는 어디에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사기꾼들은 계속 찾아올 것 같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새벽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 할머니의 어깨를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동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죠.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혈압약을 꺼내 먹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내가 먼저 병원에 실려갈 것 같아.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까 아침 7시였어요. 누가 이렇게 일찍 전화를 하나 싶어서 받아봤어요. 어머니, 저 동수예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응급실로 오세요. 할머니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동수가 울먹거리면서 대답했어요.
형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쓰러졌대요.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제 저녁 동현이와 통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했던 게 기억났어요. 혹시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동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건 아닐까? 할머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불안해졌어요.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할머니를 보더니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나 봐요.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우리 아들이 응급실에 있어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속도를 내줬어요. 할머니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동현이가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건 아닐까요? 돈 때문에 그렇게 절망했을까요? 할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동수와 동민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동수가 달려와서 부축해줬어요. 어머니, 형님이 어젯밤에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서 쓰러져서 119에서 데려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민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집에서 쓰러져 있을 때 주변에 소주병이 몇 개나 있었대요. 아마 하루 종일 마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절망적이었구나. 왜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동수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119가 도착했을 때 형님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요. 토한 흔적도 있었고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해요. 할머니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험한 꼴이 되도록 왜 모르고 있었을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는 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환자분이 많이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알코올 중독 위험이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한 것 같고요.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환자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탈수 증상도 심했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술만 마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동현이를 보고 싶었지만 의식이 없어서 면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동민이가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정말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어제 형님 핸드폰을 봤는데 이상한 문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투자금을 더 넣으라는 내용들이요. 동민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정말 이상한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김동현님, 지금 추가 투자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을 모두 잃습니다. 오늘까지만 기회를 드립니다. 긴급 알림 투자금 회수 마감 임박. 2천만 원 추가 입금 시 전액 환불 가능. 계좌가 동결될 예정입니다. 즉시 연락 바랍니다. 할머니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악질 사기꾼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괴롭혔구나. 동민이가 말했어요. 이런 문자가 하루에 몇십 통씩 왔더라고요. 형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상상이 가요.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을까? 동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깨어나면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동현이가 깨어나서 뭐라고 할까?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그때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면회는 짧게 해주세요. 점심시간쯤 되어서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가 봤어요. 동현이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동현이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동현이의 손이 차갑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어머니한테 말을 안 했냐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를 했어야지. 동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랬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빚이 쌓여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누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속은 거예요. 동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1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정말로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기꾼들의 수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처음에 작은 수익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큰 돈을 뜯어내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어머니, 돈까지 손을 댔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나는 몰랐구나. 그래도 화는 났어요. 내 노후 자금을 가져간 건 잘못된 거니까요. 동현아,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 그 돈으로 요양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동현이는 더욱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갚을게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갚을게요. 그런데 그때 동민이가 병실에 들어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 그런데 문제가 더 있어요.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형님이 투자한 회사가 다 가짜였대요. 자기 조직이었다고 해요. 동현이는 멍하니 동민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내가 낸 돈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동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형님이 그 사기꾼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형님만 있는 게 아니래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동현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줬다는 말인가요? 동현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냥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몇 명한테 말했을 뿐이에요. 사기인 줄 몰랐어요. 동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집 단골 손님 중에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 투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이발소 사장님, 그리고 동민이 회사 선배님까지. 모두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현기증이 났어요.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동현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말인가요? 동민이가 말했어요. 형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형님을 고소할 수도 있대요.
할머니는 현기증이 났어요. 내 아들이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면회 시간도 끝났고요.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더욱 답답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할머니는 부엌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끓였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리가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었어요. 지난 30년 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서 3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폐지를 주워서 팔았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왔어요. 특히 동현이는 첫째니까 더 많이 신경 썼어요. 대학도 보내고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동현이가 이제는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줬어요. 저녁에 동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형님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잃어버린 돈은 어떻게 찾고 다른 피해자들한테는 어떻게 사과할 건데? 할머니는 동수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형님이 그런 투자를 한다는 거 알고 있었냐? 동수가 대답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형님이 요즘 바쁘다고만 했지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가족이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피해자들이 찾아올까요? 할머니는 두려웠어요.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투자 사기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만 당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족들과 상의를 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씁쓸했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 상의는커녕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할머니는 TV를 끄고 부엌으로 갔어요. 따뜻한 우유를 끓여서 마셨어요. 우유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동현이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텐데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 할머니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마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할머니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조금이나마 잠을 자야 내일을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또 전화가 울렸어요. 누가 이렇게 새벽에 전화를 하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할머니는 혹시 사기꾼이
또 전화한 건 아닌가 싶어서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결국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김춘자 할머니시죠. 저는 김동현 씨 때문에 피해를 본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였어요. 김 사장이라는 분이 말했어요. 할머니께서도 피해를 보셨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요. 김 사장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할머니, 저도 김동현 씨가 아기가 있어서 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도 다 속은 거죠.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분은 동현이를 미워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김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과도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김동현 씨를 고소하기보다는 합의를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고마웠어요. 그럼 우리 동현이가 감옥에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김 사장의 다음 말은 무거웠어요. 다만 합의금이 문제예요. 저희 피해액이 총 8천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에요. 할머니는 한숨이 나왔어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김 사장이 말했어요. 급하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시죠. 저희도 김동현 씨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더욱 무거운 마음이 되었어요. 피해자들이 이해해 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8천만 원이라는 돈은 여전히 큰 부담이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악몽을 꾸었어요. 동현이가 감옥에 가는 꿈, 피해자들이 집 앞에서 항의하는 꿈을 계속 꾸었어요.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병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자서 몸이 무거웠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루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할머니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기초 화장을 했어요. 동현이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어머니까지 무너져 보이면 안 되죠. 집을 나서기 전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혹시 고지서나 중요한 우편물이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하얀 봉투였어요. 할머니는 누가 보냈을까 궁금해서 편지를 열어봤어요. 혹시 사기꾼들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편지 안에는 깨끗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있었어요. 처음엔 누가 쓴 건지 몰랐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동현이가 쓴 편지였거든요.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마음은 정말 무겁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제가 함부로 가져간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투자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당했지만 그것도 결국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중국집 장사가 안 되면서 빚이 쌓이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투자하면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해서 혹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처음 투자한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실제 수익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투자를 유도했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큰 돈을 벌고 있다고 계속 부추겼어요.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한 건 따로 있어요. 사실 저는 그 투자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해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손을 댔어요. 중국집 월세가 3개월이나 밀렸어요. 식자재비도 외상으로 쌓여 있었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줬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은 계속 줄어들고 배달비는 올라가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투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혹시라도 이걸로 돈을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투자처를 소개하면 수익률이 좋아진다고 해서 소개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기꾼들한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 사장님은 중국집 단골 손님이세요. 치킨집을 하시는데 저처럼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 이야기를 했어요. 김 사장님은 처음에 망설이시더니 결국 2천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이발소 박 사장님은 우리 동네에서 30년 넘게 이발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용실로 많이 가니까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1천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그 외에도 동민이 회사 선배님, 동수 친구, 그리고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모두 합치면 5명이고 총 피해액이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것 같고 피해자들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 편지를 쓰고 나면 저는 잠시 어디 멀리 가려고 해요. 제가 있으면 어머니나 동생들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어머니, 돈도 꼭 갚을 거예요. 사실 저는 어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죽어서 보험금으로라도 어머니께 돈을 드리는 게 낫겠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살아서 책임져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배신해서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 당당하게 어머니 앞에 설 수 있는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겠어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들 동현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엾었어요. 동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술에 취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니.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동현이가 편지에서 말한 것과 실제로 병원에서 본 동현이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편지에서는 어디 멀리 간다고 했는데 동현이는 병원에 있었거든요.
혹시 이 편지를 쓴 뒤에 마음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술에 취해서 쓴 편지라서 기억을 못하는 건가요? 할머니는 혹시 동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동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동민아, 형님이 어디 간다는 이야기 한 적 있냐? 동민이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요. 할머니가 편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동민이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형님이 언제 편지를 보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동현이가 정말 이런 마음이었을까?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을까? 병원에 도착해서 동현이한테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동현이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는 편지 보낸 적 없어요.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할머니도 이상했어요. 그럼 누가 동현이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걸까? 그런데 편지 내용이 너무 자세해서 동현이가 아니면 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편지를 꺼내서 동현이한테 보여줬어요. 동현이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가면서 동현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동민이가 편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 글씨체는 형님 글씨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때 동현이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 맞다.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동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 술을 마시면서 정말 괴로웠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피해자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는데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는 안도했어요. 그럼 동현이가 쓴 편지가 맞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동현이가 술을 마시고 편지를 썼다는 건 그만큼 힘들어했다는 뜻이니까요. 동현이가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편지에 쓴 말들은 다 진심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동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정도의 남자였는데 경찰처럼 보였어요. 뒤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도 함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 박정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주연 형사예요. 김동현 씨와 관련해서 조사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경찰이 온 거구나. 동현이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정수 형사가 말했어요. 김동현 씨가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연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먼저 피해 신고 현황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김동현 씨와 관련해서 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5명이나 신고를 했다는 말인가요? 김주연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김 사장님이 2천만 원, 박 사장님이 1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3분이 각각 1,5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의 피해를 신고하셨어요. 총 피해액이 8천만 원입니다. 동현이는 순순히 인정했어요. 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가해자이기도 해요. 박정수 형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어요. 다행히 김동현 씨는 악의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게 아니라 속아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한 것 같네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다면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김주연 형사가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동현 씨 본인도 피해자이고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 아들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다니. 그런데 박정수 형사가 희소식을 전해줬어요. 사기꾼들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운영하던 가짜 투자회사가 발각되어서 전원 검거되었다고 했어요. 김주연 형사가 설명했어요. 이들은 체계적으로 조직된 사기단이었어요. 가짜 투자회사를 만들고 위조된 수익 증명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럼 우리가 낸 돈은 찾을 수 있나요? 동현이가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박정수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유감스럽게도 사기꾼들이 이미 돈을 대부분 써버렸어요.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고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김주연 형사가 덧붙였어요. 사기단 조직원들의 계좌에서 일부 돈을 압류했지만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나마 압류된 금액도 피해자들 간에 배분해야 하니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적어질 거예요.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기꾼들이 잡힌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박정수 형사가 동현이한테 말했어요. 김동현 씨는 일주일 후에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정식 조서를 작성해야 해요. 김주연 형사도 말했어요.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합의가 되어 있으면 양형에 도움이 될 거예요. 형사들이 나간 뒤에 할머니와 동현이 그리고 동민이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어요. 동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중국집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동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인데요. 동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중국집을 팔아야겠어요. 그것도 모자라면 집도 팔아야겠고요. 할머니는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어요. 동현이가 이 일로 너무 위축되어서 제대로 일을 못할까 봐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정리될까? 동현이는 정말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까? 할머니는 동현이가 쓴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 안에는 동현이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와 자책,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까지.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시련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는 거겠죠.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어요.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가족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동현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정말로 중국집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택배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매일 성실히 일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동현이가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갈까 봐요.
하지만 동현이는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말수는 적어졌지만 더 신중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동현이가 할머니 집에 왔어요.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 택배 일로 번 돈이에요. 아직 많지는 않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돈을 갚기 시작한다고요. 동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매달 이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액을 갚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요. 할머니는 뭉클했어요. 돈보다도 동현이가 달라진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동수가 연락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동현이가 물어봤어요. 동수는 요즘 연락이 오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 동생은 이 일이 터진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 사실 동수는 동현이 일이 알려진 뒤로 주변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동현이가 투자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수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 동수가 식당에 들어가면 갑자기 대화가 멈추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동수는 형 때문에 자기까지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동현이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일 때문에 동생까지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동현아, 너는 동생들한테 연락해봤냐? 동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동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동현이한테 말했어요. 가족인데 뭐가 어려워. 동생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말해. 동현이는 할머니 말씀에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동수 집에 찾아갔어요. 동수는 동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 갑자기 웬일이야? 동현이는 동생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동수야, 미안해. 내 일 때문에 너도 힘들지. 동수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상한 시선을 받았거든요. 동수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왔었어요. 친구들이 내 삼촌이 사기꾼이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동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동현이가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동현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동수야, 나는 이제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안 할게. 그리고 어머니, 돈도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동수는 동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형이 이렇게 반성하는데 동생으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동수가 말했어요. 형,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형제인데 같이 해결해보자. 동현이는 고마웠어요. 동생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동수가 계속 말했어요. 나도 어머니 돈 갚는 거 도울게. 우리 셋이서 나눠서 갚으면 빨리 갚을 수 있잖아. 동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저지른 일인데 동생들이 도와준다니. 그때 동민이도 왔어요. 형들이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어요. 동민이가 말했어요. 저도 끼워주세요. 어머니 일은 우리 셋이 함께 해결해야죠.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아들들이 다시 뭉쳤구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데. 며칠 뒤에 삼형제가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어머니 앞에서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어요.
동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어머니 돈은 저희 셋이서 매달 나눠서 갚기로 했어요. 동민이가 덧붙였어요. 동현이 형이 50만 원, 동수 형이 30만 원, 저는 20만 원씩 매달 드릴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는 건가요? 7,300만 원을 다 갚으려면 6년 정도 걸리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어요. 동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부터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들들한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 써주니까 고맙긴 한데 무리하지는 마. 너희들도 각자 살림이 있잖아. 동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삼형제가 할머니 집에 모여서 생활비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할머니는 아들들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물론 잃은 돈은 아깝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피해자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어요. 김 사장이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동현이와 만났어요. 김 사장이 말했어요. 김동현 씨, 저희도 상의를 많이 했어요. 고소를 하느니 합의를 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동현이는 고마웠어요. 합의금은 제가 중국집을 팔아서 드릴게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분할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이 말했어요. 우리도 김동현 씨가 아기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만 우리가 잃은 돈도 쉽게 번 돈이 아니라서요. 동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갚아 나가겠습니다. 결국 동현이는 중국집을 팔았어요. 3천만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일부를 드렸어요. 나머지는 매달 분할로 갚기로 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동현이가 할머니한테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제가 택배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정직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월급도 올랐어요.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동현이가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동현이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매달 드리는 돈도 조금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해. 너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지. 하지만 동현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요. 할머니는 동현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기꾼들한테서 돈을 일부 회수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와 동현이는 서둘러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가 설명해 줬어요. 사기꾼들이 숨겨놓은 계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일부 돈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김춘자 할머니께서는 1,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1,200만 원이라니. 물론 잃어버린 7,300만 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들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아들들도 좋아했어요. 동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었네요. 동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5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화목해진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다 겪다니. 하지만 덕분에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우애가 좋아져서 다행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모르는 곳에 투자 같은 걸 하지 말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상의하자. 1년 뒤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요즘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매달 용돈도 주고 일요일마다 와서 안부도 묻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춘자야, 너 복이 많구나.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다니.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복이 어디서 온 건지 너희들은 모르지. 큰일을 겪고 나서야 얻은 복이야. 하지만 할머니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자식 복이 최고인 것 같아. 지금 할머니는 행복해요. 잃어버린 돈이 아깝긴 하지만 가족이 화목해진 게 더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아들들도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동현이는 택배 회사에서 모범 직원이 되었고, 동수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동민이는 은행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때 할머니는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나한테는 큰 시련이었지만 결국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일이었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삼형제가 할머니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그리고 김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동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많이 먹어. 너희들이 건강해야 어머니가 마음이 편하지. 동민이가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지난주에 갔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하시더라. 혈압도 정상이고.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피해자분들한테 드릴 합의금을 다 갚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어머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동수가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가 여행이라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아들들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래,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식사를 마치고 아들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왔는지 나무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동현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한 가지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무슨 약속인데? 동현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릴게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가족들과 상의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동수와 동민이도 다가와서 앉았어요. 동수가 말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서로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지내요. 할머니는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했어요. 이 모습을 남편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저녁이 되어서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조심해서 가. 다음 주에 또 보자. 아들들이 떠나고 나서 할머니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알 수 없구나.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걱정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가족의 행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할머니는 정말 행복합니다.